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3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란 가족방에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 대 첼시. 브렌트퍼드는 최근에는 첼시를 상대로 꽤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에는 상당히 좋은 압박에서의 시퀀스와 수비가 바탕이 된 모습인데 올 시즌에는 골키퍼 플래컨의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인 상태이고 높은 라인의 우려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첼시가 이런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좋은 역습 성향을 띨 수 있고 첼시의 최근 중원에서의 압박을 이겨내는 기동력은 제법 괜찮습니다. 첼시는 리버풀전 1대4 대패 이후에는 압박을 풀어가는 기동력을 중원에서 보여주는 등 나름 괜찮은 페이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대회 결승에서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편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롱패스의 정확도나 빌드업에서는 상당히 약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 골을 기록한 무드릭이나 빠른 자원인 잭슨 등 높은 라인을 만나서는 제법 공격진이 역할을 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첼시가 최근에는 상당히 중원에서의 기동력이나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좋아졌으며 브렌트포드의 현재 수비력이나 전반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그나마 브렌트포드가 첼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수비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적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에버턴 대 웨스트햄. 에버턴은 홈에서 상당히 거친 플레이와 강한 압박으로 호조를 이어가는 팀입니다. 다만 현재 득점력에서 오픈 플레이 성과가 아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는데 이 패턴 중 한 골도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피지컬이 좋은 편인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상황이 큰 이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웨스트햄은 파케타가 돌아온 것이 천군만 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창조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돌아오자 지난 경기에서 보웬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에버튼의 강한 압박과 파울 위주의 플레이가 부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압박을 위해 올라오는 에버튼을 특유의 전환으로 공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나마 오픈 플레이에서 역습으로 상대의 골문을 조준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 더 나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케타가 돌아온 상황이라고 해도 에버튼 홈의 압박과 거친 플레이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에버튼이 세트피스가 아니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철저한 빈공 상황보다는 웨스트햄의 사정이 더 나아 보입니다.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서는 양 풀백 주전들의 이탈로 인해서 상대를 지공으로 승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첼시전이 연기가 되면서 손흥민과 수비진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양 풀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풀백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 큰 약점을 보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팰리스는 일단 벌리를 상대로 3대0의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상대의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 3골 성과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벌리는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인 반면 토트넘은 풀백들의 중원 가담으로 수적 우세를 만들면서 전진하는 데 아주 익숙한 유형입니다. 팰리스가 이 상황에서는 에제 올리스의 폭발력에 기대해야 하는데 현재 엔트리에는 이 두 선수가 모두 없습니다.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첼시전이 연기가 되면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양 풀백이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중원에서의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지공 상황에서의 수적인 우세와 전개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팰리스의 신임 감독도 상당히 압박 지향적인 편인데 지난 경기 3골의 성과도 수적인 우위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의의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루턴 타운 대 아스톤 빌라. 루턴이 홈에서 제법 괜찮은 이유는 좁은 홈에서의 면적을 이용해서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는 시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중 경기에서 체력을 소모한 상황에서는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압박 라인 유지를 위해서 전반적인 라인이 제법 높은 편이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속공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홈에서의 화력이 아주 좋은 편이고 또한 원정에서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 모멘텀이 잠시 줄어든 점은 디뉴 이탈 이후에 오프사이드 라인의 구축이 다소 헐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풀럼전에서 디뉴가 교체로 들어오는 등 주전 포백의 구성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면서도 실점 위기를 잘 커버하는 양상의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유리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는 경기입니다. 루턴이 홈에서는 압박의 힘으로 잘 나가는 매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중 경기로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는 이 장점도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오히려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식으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고 디뉴의 복귀가 있다면 오프사이드 라인의 구축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벌리 대 본머스.
벌리가 지난 시즌에는 FA컵에서 상대 홈에서 4대2로 이긴 경험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본머스가 상당히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아서 벌리가 지배적으로 할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당시 본머스와는 체제 자체가 다른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데 하필 벌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강한 압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벌리가 상성해서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본머스는 레스터에게 연장 혈투 끝에 졌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고 할 수는 있어도 빅찬스 메이킹이나 슈팅의 생성이라는 면에서 본머스가 그다지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는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 리커버리로 승부를 하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벌리가 수비를 할 때 상대의 강한 압박에 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머스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본머스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는 매치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상황이 잦다면 벌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머스의 올 시즌 패턴은 높은 라인과 전반적으로 강한 압박, 이에 벌리의 수비진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 벌리가 상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면모는 아닙니다. 라리가 바에카노 대 카디스. 바에카노가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압박으로 가두고 플레이를 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카디스를 상대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레알전에서의 1대1 무승부나 지난 경기에서도 퇴장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골로 상당히 상대를 올가매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페이스가 득점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올 시즌 카디스를 제외하면 바에카노보다 골을 적게 넣은 팀은 없습니다. 카디스는 라요를 상대로도 이기는 상황에서도 다득점을 기록해서 이기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주도권을 허용하고 다실점으로 지는 상황이 나오면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바에카노가 최근에는 상당히 득점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카디스도 나름대로 간격을 좁히는 식으로 버티는 모습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에카노가 그나마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우세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더로 가닥을 잡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에카노가 이겨도 큰 점수 차이로 이길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라스말마스. 헤타페가 지난 경기에서는 제법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압박을 위해서 팀의 전반적인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 간결하게 나오는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간결하게 가면서 헤타페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전력이었던 데 비해 라스팔마스는 철저하게 지공 성향으로 가는 팀인기에 헤타페가 일단 상성에서는 우위라고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라스팔마스의 지공 성향은 헤타페와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점유로 상대에게 공격권을 잘 주지 않는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에너지 레벨이 남아있는 헤타페를 상대 원정에서 상대하는 데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현재 라스팔마스가 헤타페를 상대로 원정에서 이긴 경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지공 성향의 팀은 4-4-2와 거친 플레이로 상대를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같이 간결하게 상대 라인을 건너뛸 수 있는 전력의 팀이라면 몰라도 라스팔마스는 철저하게 짧은 패스 위주의 지공 성향을 띠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단점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꽤 의지를 불태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90년대 미아토비치 이적 이후로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진 케이스이고 특히 홈에서는 압박에서의 강세를 이용해 지난해 승리를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에도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홈에서 잘했고 압박으로 크로스를 저격하거나 상대 약점인 공중볼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발렌시아 홈은 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라이프치히 전 이후로 압박에 시달리는 시간이 꽤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미드필더진의 클래스로 90분 내내 경기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공간을 만들거나 직접 침투를 가져가는 벨링엄이 이 경기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 양상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발렌시아가 높아진 홈에서의 압박의 질을 이용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미드필더진의 퀄리티나 전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기는 합니다. 벨링엄이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아레알 대 그라나다. 비아레알은 기본적으로는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지공 성향을 띠는 팀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게데스를 바탕으로 한 속공으로 소시에다드를 격파하는 등 지공 상황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라나다가 상당히 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라서 공간을 많이 내주는 편인데
이 양상에서 상대를 찌를 수 있는 창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알비올과 바이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라나다가 득점력에서 먹통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라고사의 이적을 펠리스트리가 메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고 동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의 효과는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압박 상황에서의 포켓 공간 리스크는 그라나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실점 통제가 안되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경기는 비아레알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속공 상황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큰데 그라나다가 압박하면서 생긴 틈을 찌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라나다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격력이 먹통인 팀은 아니고 수비진에 부하를 줄 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있습니다. 세리에어 몬차 대 AS 로마. 몬차는 로마를 상대로는 약했습니다. 물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결국 공격에서의 효율에서 밀리는 상황이 잦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로마는 안되면 루카루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가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지만 공격진의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은 몬차는 해당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콜파니 페시나도 로마의 강한 압박과 피지컬의 전진성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데로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는 펠레그리니 디발라가 날아다니는 등 공격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진의 성과가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압박과 공격적인 기조가 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이어지는 면모가 없지는 않지만 단순히 루카쿠의 피지컬에 의존하면서 직선적인 성향이 강했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볼만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가 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몬차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로마를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압박과 피지컬에 고전하는 모습이 강했고 박스 안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양상에서도 로마가 더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라면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토리노 대 피오렌티나. 토리노는 지난 경기 두 골도 측면에서의 컷백이나 크로스를 이용해서 골을 우겨 넣은 케이스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오렌티나의 박스 수비가 아주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토리노의 해당 플랜이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의 패턴은 대부분 2선 자원들이 날아다녔던 양상이었습니다. 올 시즌은 블라시치의 부진과 미란 축구의 영입 실패로 인해서 토리노가 측면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오렌티나가 기본적으로는 토리노를 상대로는 2선의 번뜩임을 바탕으로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물론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불안정하고 토리노도 중앙에서의 수비 하나는 보장이 된 편이라서 공격수의 영향력이 꽤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인 피오렌티나도 토리노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원에서의 체력을 보충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감독의 성향상 중원에서의 점유나 힘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토리노가 피오렌티나를 이기는 상황은 2선 자원들이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현재 토리노는 2선이 박살나서 반강제로 측면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리노의 박스 수비가 불안해서 컷백이나 크로스도 효과가 아주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결과는 2선의 번뜩임과 창의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